일본. 한때 평화 철학과 화합적인 자발적 분위기로 유명한 나라. 이제는 새로운 게임 무기 게임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100조 원의 현금을 보내 특별한 목적으로 무기를 구입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이 소식은 일본이 북한의 무기에 대한 큰 관심을 처음으로 나타낸 것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원자폭탄 전쟁의 고통을 겪은 나라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에 의존하게 된 것이 무엇을 격려했을까요? 한국이 대출을 필요로 하지 않고 폴란드에 무기를 팔기로 결정한 것은 일본의 관심을 끌었으며 군사적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맥락에서 일본의 미래에 대한 많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노후 무기를 가지고 있고 군사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북한의 무기를 인정하고 구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태양의 나라 역사에서 특별한 전환점을 표시하며 평화와 전쟁 결정이 예상치 못한 주제로 전환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것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한 해 국방예산 총액인 100조 원을 한국에 전액 현금으로 입금하여 한국산 무기를 싹쓸이할 것이라는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산 무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일본이 한국을 선택한 것은 믿기지 않은 일인데요. 그동안 극비에 일본이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실제로 대규모 구매 소식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도대체 일본이 왜 갑자기 최후방국인 미국을 등지고 한국을 선택했는지, 한국산 무기를 이렇게 갑자기 많이 사서 무엇을 하려 하고 있는지, 최근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구매한 30조 원 규모 무기 계약에서 한국에 24조 원이라는 돈을 빌려서 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외신들은 한국이 폴란드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무기를 팔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한국에 매우 불리한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군사 장비 구매를 위해 한국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한국이 지난해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12조 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해줬는데 2차 수출 협상 과정에서 폴란드가 이보다 많은 24조 원 대출 금융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반박했습니다. 르제츠코프스카 장관은 폴란드가 군사 장비 구매를 위해 한국에서 760억 주어티, 약 24조 원을 대출받았다는 폴란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폴란드가 한국에 추가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마리우시 부와슈차크, 마리우스즈 블레스크작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이달 초 3일간 방한한 이후 언론의 흔선이 빚어진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군사 장비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청중의 질문에도 추가 대출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폴란드가 한국에 추가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며 폴란드 정부는 이미 서명된 계약에 대해 이행 중으로 계약 내 자금 조달이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로의 군사장비 인도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즉 폴란드가 24조 원을 대출 없이 한국에 현금으로 건넨다는 것입니다. 이어 국방 지출은 국방 개선을 위한 군사장비 구매뿐만 아니라 군대 확장, 현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폴란드 군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자금 조달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행되고 있으며 추가 신용대출에 대한 의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부터 820대의 전차와 360문에 달하는 자주포를 폴란드가 사들일 것이라면서 총 30조 원이 넘는 금액을 한국에 전액 현금으로 깔끔하게 지불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 24조 원 대출을 조건으로 걸었다는 소식은 가짜뉴스였고 오히려 폴란드는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10조 원 규모의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를 통째로 한국에 맡기겠다는 파격 발표까지 했습니다. 한국 기업 수주는 물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8천억 원 가까운 지분 투자를 추진하고 있어 전 세계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마르친 호라와 마르신 호랄라 폴란드 신공항전권 대표는 2022-2060년 도 복합운송업의 STH 기본계획 승인 신청서를 폴란드 인프라부에 제출하기 전 투자를 둘러싼 13개 자치단체의 당국과 협의를 거쳤다며 관련 내용을 ULC의 승인과 국방, MON 및 기금 및 지역정책, MFIPR의 장관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신공항 사업은 기존 관문인 바르샤바 쇼팽 공항을 대체하는 중동부 유럽 최대 규모의 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할 만큼 규모가 엄청납니다. 사업 규모는 약 10조 원, 74억 유로에 달합니다. 폴란드 정부는 한국의 인천공항공사에 무려 12.5%의 지분을 주겠다며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단순히 돈만 대주고 수익만 챙기는 재무적 투자자가 아닌 폴란드 공항의 경영까지 관여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 제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럽 국가에서 이렇게 공항 운영권을 한국에 준 사례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항뿐만 아니라 초대규모 폴란드 철도망 공사도 한국 기업에 안겨주었습니다. 이 공사는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신공항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는 2034년까지 약 670km 길이 고속철도 노선을 포함하는 전체 연장 1789km 철도망을 구축하는 초대규모 프로젝트인데요. 한국이 짓는 폴란드 신공항을 중심으로 폴란드 전역 10개 방향, 12개 노선의 철도를 한국이 짓는 기적같은 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폴란드뿐만이 아닙니다. 폴란드 대박에 이어 구 소비에트 연방의 일원이던 체코까지 한국산 전차 대규모 구매를 발표했습니다. 1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산물자개혁지원센터 KODITS가 분석한 체코군 신형 전차 구매 추진 동향에 따르면 체코 국방부는 전력 보강을 위해 2027터부터 2030년 신형 전차 50터부터 70여 대를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특히 독일 크라우스 마파이의 신형 레오파르트 EA7 플러스 IA8, 한국 현대로템의 K2 흑표, 미국 크라이슬러 디펜스의 에이브럼스 전차 등을 후보 모델로 검토 중. 한국산 전차가 독일산이나 미국산보다 성능은 훨씬 뛰어난데 가격은 더 저렴하다 보니 한국산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현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체코 국방부 차관 출신 군사 전문가 밀란 미쿨레츠키는 독일산 전차 레오파르트 EA4S는 1980년대 중반에 생산된 T-72와 별 차이 없는 구형 모델이라며 독일산 레오파르트 전차는 측면과 포탑 부분이 재래식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취약하다고 지적하면서 신형 EA7 플러스 또는 EA8 모델 구매 시 인도까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도입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전했습니다. 반면 빨리빨리의 나라 한국은 무기까지 총알 배송한다며 실제 최근 폴란드에 한국이 총알 같은 속도로 전차를 배송한 것은 너무나 놀라웠다고 전했습니다. 루마니아도 한국산 무기를 조 단위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총 2단계에 걸쳐 2조 5천억 원어치 자주포를 구매하는 방안을 국회가 승인했다며 1단계로 자주포 54문을 구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루마니아도 독일과 미국, 한국 전차들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산이 최강이라며 이제는 한국산이 미국산마저 뛰어넘었다고 극찬했습니다.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한국은 이미 50%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며 예정된 계약 물량까지 고려하면 점유율이 70%에 달한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폴란드와 체코, 루마니아의 파격 제한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제안한 파격 제한에 비교하면 말이죠. 일본의 싱크탱크와도 같은 한 단체는 일본 정부가 역사상 최초로 한국으로부터 최대 100조 원 규모의 무기를 구매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100조 원은 일본의 한 해 국방 예산과 맞먹는 엄청난 규모로 최근 러시아와 중국이 일본에 수차례 침투하며 위협을 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의 육해공 대부분 무기들이 노후화되어 실제로 전쟁이라도 난다면 일본은 순식간에 초토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한 해 예산을 보면 정부 예산의 20% 이상을 일본 정부가 빌린 빚이나 빚에 대한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가 그동안 일본 정부가 마구잡이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국방 예산은 많이 쓰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일본의 육해공 무기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전면적으로 한 번에 다 바꿔야 하는데 미국산 무기를 사자니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일본 기업들이 만든 무기를 쓰자니 성능이 너무 뒤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산 무기는 중국산 무기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유일한 선택지는 한국밖에 없다고 일본 단체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산 무기가 너무 잘 나가보디 질투만 하다가 이제는 인정하고 일본도 한국산 무기를 사야 한다는 여론이 일본 내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와 관련 성능은 경쟁 상대인 독일산 자주포 못지않은 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방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 비용을 많이 늘리지 못하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최적의 선택이라는 파격적인 보도가 나왔는데요. 일본 최대 부수의 신문으로 주로 보수적인 논조를 견지한 요미우리 신문이 한국의 특정 산업군을 가감없이 고 평가하는 건 흔치 않은 일,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은 이미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구매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일본은 방위 장비 규격을 대대적으로 바꾸며 의미심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투기 등 방위 장비는 레이더 센서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부품 교체나 유지보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비에서 유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 10% 이상에서 올해 약 30%, 2조 355억 엔까지 상승했다며 가격은 저렴한데 성능은 세계 최고인 한국산 탱크와 자주포, 공격용 헬기, KF-21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3월 9일 전 세계는 충격스러운 발표를 접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킨짤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이었죠.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새벽 수도 키이우를 포함 우크라이나 전역에 총 80발이 넘는 미사일을 쏟아부었는데 그 중에는 6발이 킨짤도 포함됐다는 소식이 해외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됐습니다. 사실 전쟁 종이기 때문에 어떤 무기를 사용했는지는 그렇게 놀라울 것도 없지만 킨짤은 다릅니다. 왜냐면 그간 전 세계에서 사용된 적 없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러시아에 의해 실전에서 최초, 2022년 최초 사용로 사용됐기 때문인데요. 지난 2018년 푸틴이 킨짤 미사일을 소개하면서 말하길 음속의 열패로 비행하면서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천하무적라고 장담했는데 그 속도가 충격적입니다. 마하 10, 즉 시속 12,000km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는 이 미사일을 막을 수 있을까요? 왜냐면 움직이는 미사일을 요격해서 격추시키려면 그 궤도를 정확히 계산한 후 그 속도보다 몇 배 이상 빠른 속도로 날아가 타격해야 하는데 현존하는 그 어떤 무기도 마하 10을 따라잡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은 그 어떤 무기로도 요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 한국이 그야말로 미친 도전에 나서기로 선언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넘어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무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기로 한 것인데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손에 꼽이는 열강뿐 아니라 안보에 조금이라도 신경 쓰는 국가라면 너나 없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무기가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퍼소닉 미사일인데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도 불리는데 이를 쉽게 정의하자면 최대한 신속히 표적에 접근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는 미사일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속이란 마하5, 즉 시속 6120km를 넘어야 하는데 이 속도로 접근한다면 이를 인지해도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국가 어느 도시든 몇 시간 내로 타격이 가능하고 서울에서 196km 떨어진 평양도 고작 1분 30초면 도달하죠. 이럴 게 극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하게 되면 불필요한 아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미사일에 대한 어떤 제약도 현재는 없습니다. 굳이 전 세계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핵무기나 집속탄 등 금지 무기를 개발할 필요도 없고 시속 6000km에서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를 바탕으로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데다 이에 대한 마땅한 방어수단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이 분야는 현재 러시아와 중국, 미국이 가장 앞서 있고 독일, 프랑스, 일본, 인도와 같은 국가에 더해 한국도 분야에 뛰어든 지 오래됐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2015년 2월부터 대륙간탄도 미사일 ICBM 발사체를 활용한 아방가르드를 개발을 시작했는데 2018년 3월 푸틴은 국정연설에서 아방가르드 ICBM을 공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방가르드가 핵탄두를 장착하고 마하 27로 저공 비행하며 비행 경로도 불규칙해 요격이 불가능하다며 우리의 신무기로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미사일 방어가 무용지물이 됐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죠. 그때만 해도 허풍으로 들렸던 그의 말은 사실이 됐습니다. 그해 12월 아방가르드 발사에 성공하더니 마하 8로 2000km 밖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지르콘, 마하 12 속도를 자랑하는 킨짤까지 보유했고 우크라이나에 킨짤을 쏜 겁니다. 중국 역시 신속히 극초음속 무기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2014년부터 시험 발사를 시작한 중국은 등평 17이라는 길이 11m, 무게 15톤의 극초음속 비행체를 간수성에서 쏘아 올렸고 2021년 7월에는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싱콩2 발사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했고 개발에도 성공했지만 소련과 맺은 조커리 핵전력조약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종지했다가 2019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약을 파기하면서 무기체계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2조 4천억 원 이상의 국방 예산을 쏟아붓고 있어 조만간 이 분야 선두주자가 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여기에 북한도 극초음속 미사일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2022년 1월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해 1000km 밖의 표적에 명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진위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북한의 검은 속내를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발사 후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을 방법이 있나? 라는 질문에 현재 패트리어트와 더불어 우리가 보유한 어떤 방어체계로도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은 막을 수 없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제 세계 최초로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돌입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열린 제15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방위사업청은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2 사업추진 기본전략안과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MSAM 블록 3 사업추진안 등 안건 2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현재의 LSAM은 요격 가능 고도가 40km부터 70km 사이로 새롭게 개발을 추진하는 LSAM-2는 방어 범위를 약 3배 넓힐 계획인데 이는 미국의 사드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무기체계에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도 포함되는데 요격 고도가 향상된 고고도 요격 유도탄, 공력 비행 미사일을 요격하는 활공단계 요격 유도탄까지 우리 군은 약 2조 7,100억 원을 투입해 2035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 무기체계가 실제로 개발된다면 한국은 세계 최초로 활공단계 요격 유도탄을 확보하게 됩니다. 여기에 천궁 2로 불리는 MSAM 블록 2보다 요격 성능을 향상시킨 MSAM 블록 3도 개발될 예정입니다. 천궁 2의 경우 적 미사일에 대한 요격 가능 고도가 15km부터 40km로 알려져 있는데 UAE가 작년 약 4조 원 어치를 구매했고 현재도 여러 국가와 수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요격 성능을 향상시킨 업그레이드 버전을 개발하기 위해 약 2조 8,300억 원을 투입해 2034년까지 완료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한국은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은 개발하지 못했을까요? 지금도 철발이 개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21일 한국과 미국은 1979년부터 한국의 발목을 잡았던 한미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사거리 800km 미사일 개발 제한까지 완전히 사라지면서 한국은 고체 연료든 사거리든 탄두 종량이든 아무런 제한 없이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때부터 무서운 무기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무사 탄도미사일이 있는데요. 한국은 그간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인해 사거리를 늘릴수록 탄두 무게를 줄이는 트레이드오프 방식으로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현무사의 경우 사거리 800km일 때 탄두 종량은 2톤을 탑재할 수 있는데 만약 이 사거리를 절반으로 줄인다면 탄두 중량은 4톤부터 5톤까지 늘릴 수도 있습니다. 기이할 정도로 가분수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이제껏 현무사는 진짜 모습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북한이나 주변국이 절대로 알면 안 될 극비무기이기 때문에 보안 유지를 위해 대부분 가짜 미사일을 공개해왔죠. 현무가 이처럼 가분수 형태의 기형적인 모습을 갖춘 이유는 핵탄두를 달 수 없는 대신에 운동에너지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통 45도 각도로 발사하는 일반 미사일과 달리 종금속을 가득 채운 현무사는 고각으로 발사해 비행거리를 줄이는 대신 운동에너지를 극대화시켰죠. 만약 현무사가 실전에서 사용된다면 최대한 높이 쏘아 올린 후 마하 10에 가까운 속도로 하강시켜 최대한의 파괴력을 갖게 될 겁니다. 강화 콘크리트 24m 이상, 일반 땅은 180m 깊이까지 파고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한국 역시 이 게임 체인저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는데요. 지난 2020년 8월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전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우리 군은 정밀유도 조종 기능을 갖춘 유도무기, 장사정 및 기념식 극초음속 미사일, 고위력 탄두, 한국형 위성항법 체계 등의 기술 개발을 가속해 미사일 전력을 더욱 고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방부 장관의 입을 통해 공개적으로 언급된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 한국은 상부의 명령만 내려지면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할 수 있는 핵심 기술력은 전부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1979년 세계에서 7번째로 자체 미사일을 개발한 성과 덕분에 그 기술 데이터를 차근차근 축적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성공해냈습니다. 2020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계획이 알려지고
2021년 공군이 신규 소요를 결정했는데 올 2023년 하반기에는 벌써 미사일 조립을 시작해 내년에 시험 발사가 예정됐습니다. 계획부터 시험 발사까지 3년밖에 걸리지 않은 겁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극초음속 무기체계 국제개발 동향과 군사안보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4터부터 2007년까지 액체 램제트 추진기관을 개발했는데 램제트는 압축기나 터빈이 아닌 고속 비행에 의한 기압으로 공기를 압축하고 연료를 통해 추진력을 얻는 제트 엔진을 말합니다. 극초음속 비행체에 사용되는 엔진입니다. 이미 2007년에 엔진을 개발했고 올해 말부터 시험 발사 준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형태의 발사를 선택했을까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보통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로 나뉘는데 공군이 소요를 결정했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은 전투기 장착이 가능한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선택했습니다. 전투기가 고속으로 비행하는 상태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쏠 경우 빠른 가동이 장점인데 하늘에서 쏘는 만큼 지대지에 비해 더 빨리 목표물 타격이 가능합니다. 실상 한국의 주적이 북한이기 때문에 서울 상공에서 투하시키면 단 1분 30초면 평양 주요 시설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한반도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을 둘러싼 국가들은 그야말로 끔찍한 수준입니다.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호시탐탐 한국을 노리는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골칫덩어리 북한도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만 시야를 확장하면 전 세계 군사력 4위에 빛나는 인도가 있고 동아시아 패권을 장악하려는 미국은 아예 동아시아에 사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중 한 국가라도 앙심을 품는 순간 동북아는 당장이라도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보통 극한의 환경을 이겨낸 생명체의 강함은 온실속 화초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무기를 개발하고 국방비를 투입하고 무기를 수임해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진 국가가 됐습니다. 만약 실제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극초음속 미사일이든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미사일이든 전면에 내세워 군사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휘둘리지 않도록 강한 대한민국을 꾸준히 유지해야겠습니다. 최근 중국이 드디어 UFO를 만들어냈습니다. 얼마 전 중국에 나타난 UFO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접시처럼 생긴 비행체가 도심을 가로지릅니다. 땅에서도 물 위에서도 거침이 없습니다. 사실 이 비행체는 선전 UFO 비행 접시 테크놀로지가 개발한 전동식 수직 이륙 비행 접시로 밝혀졌습니다. UFO가 아닌 비행 접시 모양의 전기 수직 이착륙 드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비행 접시는 사람이 탐승에 조종하는 방식인데 중국 베이징 항공항천대학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끝에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12개의 프로펠러 날개가 조종석을 둘러싼 구조로 되어 있고 최대 시속은 50km, 높이는 최대 200m까지 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공기 통로인 덕트 6개에 각각 2개씩 12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듯해 보이는 외관과 달리 비행 가능 시간은 고작 15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허무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결국 중국이 또다시 그럴싸해 보이지만 쓸데없는 물건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의 많은 스타트업들은 그럴듯해 보이는 물건을 만들고 이목을 끈 다음 거액의 투자금만 챙기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최근 드론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뿐만 아니라 수도인 모스크바와 키이우를 겨냥한 드론 공격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러시아는 모스크바와 주변 지역을 습격한 드론 5대가 플라스틱 폭탄을 탑재한 채 우크라이나에서 날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보낸 드론에 각각 1kg 상당의 플라스틱 폭탄이 설치되어 있었고 자신들이 최신형 대공 방어체계인 판치르 S1을 사용해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론 공격은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일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밤새 드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으로부터 드론을 공급받고 있지만 러시아는 대체 어디서 드론을 공급받는 것일까요? 예상대로 중국입니다. 지난해 여름 이후 중국에서 러시아로 민간용 드론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는 전투용 드론은 물론 민간용 드론도 중국에서 대량 수입해 전장에 투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 니케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용 중국제 드론 37기를 수입했고 민간용 드론도 3만 기나 수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사용할 반도체도 부족한 중국이 어떻게 많은 양의 드론을 수출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알고 보니 그 배후에는 일본이 있었습니다. 니케이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래 13개월 동안 러시아로 들어간 일본제 반도체는 약 14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제 반도체는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을 거쳐 러시아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한다며 규제법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일본의 동참은 유명무실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겉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뒤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에 반도체를 공급하며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드론의 중요성이 대두되자 한국도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드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드론 10만 양병설까지 나왔습니다. 조선의 대학자인 이이가 일본의 침략에 대비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던 것처럼 21세기 한국의 방위를 위해서는 10만 드론 양병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일회용에 가까운 드론은 무엇보다 양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실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는 24시간 두 국가의 드론이 떠 있습니다. 군인들은 드론이 머리 위에 뜨면 그 순간 포격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드론이 계속해서 적의 위치를 추적해 실시간으로 포병에게 전송하기 때문에 한번 포격을 피했다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전투지역 위에선 정찰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인기척이나 움직임이 있다면 바로 포격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드론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왜 10만 대나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군사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드론은 양이 곧 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탄은 한 발에 수천 달러가 들지만 목표를 타격하려면 여러 발을 쏴야 합니다. 하지만 드론은 한 대면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교환비가 중요한 전장에서 드론의 가성비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총알이나 포탄처럼 많이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영국의 왕립합동군사연구소는 지난 5월 러시아의 전술을 분석하는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가 한 달에 1만 대의 드론을 잃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잃었다기보다는 사실상 소비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이 싸고 작은 상용 드론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전에서 드론은 소모품에 가깝습니다. 결과적으로 자폭 드론뿐만 아니라 정찰 드론, 폭탄 투하 드론 등 다양한 드론을 10만 대 정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면 실전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우크라이나전을 보면서 최근 미 해병대까지 드론을 늘리고 RGM-114 헬파이어 미사일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드론의 중요성이 커지자 반대로 드론을 방어하는 시스템 역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드론 양성뿐만 아니라 안티 드론 시스템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안티 드론은 탐지, 식별, 무력화 과정을 통해 드론을 잡아내는 기술이며 나아가 드론으로 인해 야기되는 범죄, 테러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무인 비행체를 사전에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시스템입니다. CUAS, 카운터 언맨드 에어크래프트 시스템즈 또는 드론 체계로 불리기도 합니다. 안티 드론을 구성하는 핵심 기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무인 비행체를 발견하는 탐지, 탐지된 드론의 종류를 파악하는 식별, 마지막으로 식별된 드론을 제거하는 무력화입니다. 무력화 단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드론의 총탄, 레이저 등으로 직접적인 물리적 타격을 가하는 하드킬과 전파 교란, 제밍으로 드론과 조종자 간의 통신을 끊는 소프트킬입니다. 최근에는 하드킬도 소프트킬도 아닌 그물 포획 방식도 많이 사용됩니다. 포획의 가장 큰 강점은 기체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불법 비행체가 무엇을 녹화했는지, 안에 어떤 기술이 적용됐는지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날 안티드론 기술이 이렇게 각광받는 이유는 드론을 기존 대공 방어체계에서는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군용 대테러용 방공 기술은 전부 대형 비행기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방공 레이더는 대형 비행체가 아닌 소형 비행체는 잘 잡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드론은 전투기처럼 큰 소음이 나지 않는 데다가 설령 운 좋게 찾아내더라도 하늘에 점처럼 보이는 드론을 기관총과 미사일로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날아다니는 드론을 격추하는 이 어려운 일을 얼마 전 한국이 해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드론 방어에 엄청난 신기술이 공개됐습니다. 현대의아가 국내 최초로 드론 잡는 안티 드론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6일 충북 사격훈련장에서 시행된 안티 드론 시스템 사격 시험에서 원거리에서 탐지한 드론을 격추하는 장면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현대의아의 안티 드론 시스템은 원거리에서 탐지한 드론을 광학장치로 식별, 추적하는 기능과 소프트킬이 성공의 드론을 불잡아둔 상황에서의 격추, 또 소프트킬 실패로 자유기동 중인 드론 격추 등 모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특히 현대의아의 안티 드론 시스템은 드론 전파를 방해해 날지 못하게 하는
소프트킬 기능의 공중 확산탄 ABM으로 드론을 직접 요격하는 하드킬 방식을 추가한 것으로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독일의 방산업체인 라인메탈이 이 분야에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외에는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업체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한국 기업들이 빠르게 치고 나간 것입니다. 현대위아의 안티 드론 시스템은 앞으로 또 하나의 방산 수출 효자가 될 전망입니다. 현대위아는 이번에 공개한 시험에서 드론을 어떤 상황에서도 무력화할 수 있도록 레이더를 통해 원거리 탐지를 할 수 있었고 광학 장치를 이용해 드론을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었으며 제밍, 드론 통제권을 뺏는 스푸핑, 전자기파 등 소프트킬이 어려운 상황에선 하드킬을 통해 격추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차량형 안티 드론 시스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위아의 안티 드론 시스템은 오는 10월 열리는 국내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아덱스 2023에서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납품에 앞서 마지막 시험 평가가 이처럼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해외판로 개척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